김홍걸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 짤막하게 강의를 하고 톡쇼 형식으로 하고 여러분의 이 질의응답을 충분히 받아서 편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이 강의 형식으로 딱딱한 내용의 강의 형식으로 길게 하면 좀 지루할 수가 있고 또 오늘 내용은 그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분의 정치 역정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면 뭐 오늘 저녁까지 얘기해도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짤막하게 요즘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 위주로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오랜 세월 정치를 하셨고 많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분의 그런 성취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 원칙과 철학을 자신의 원칙과 철학을 철저히 지켜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을 하셨는데 그 뜻은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자신의 철학과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다. 모든 사람이 다 사업에서 성공하고 자기 직장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승진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정한 길을 묵묵히 가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요즘 이제 정치인들에게 원칙이나 철학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실용주의도 원칙과 철학이라는 바탕이 없이 실용주의만을 고집한다면은 결국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도 원칙과 철학이 바탕이 돼야만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항상 지키시려고 했던 원칙과 철학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를 하신 이유도 빈약하고 흔들리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정치를 시작하신 것이고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확립이 돼야 경제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문화도 융성시킬 수 있고 복지도 증진될 수 있다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중반에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가 동양에는 서양식 민주주의란 맞지 않는다. 동양은 뭐 독재를 찬양한다고는 차마 말을 못했지만 동양에는 이 전체주의적인 어떤 서양과는 다른 집단주의적 이런 정치 문화가 오히려 다 맞는다. 그것이 동양의 문화이고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민주주의란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보편적인 것이다. 아시아에도 민주주의 사상은 옛날부터 있어 왔다. 옛 중국의 성인도 백성의 행복을 실현시키지 못하면 군왕을 백성이 내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전체주의적 그런 독재의 문화가 우리의 숙명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숙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후에 이 강압적인 독재를 하던 아시아나 중동의 국가들에서 민중들에 의한 민주화 바람이 일어난 것을 볼 때 그분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목표가 그분에게는 인권이었는데요. 재임 기간 중에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또 4.3 진상규명,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이런 걸 통해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경제 발전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의 실현하고 분배의 정치를 강조하셨고, 기초생활보장제 같은 생산적 복지 이론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또 그분에게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평화주의입니다. 비폭력과 관용,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항상 실천하셨습니다. 그 산물이 햇볕 정책인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체제와 지역 공동체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평화 구상을 꾸준히 추진하셨고, 그 결과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원칙과 철학을 지키면서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고 선거에서 여러 차례 낙선하셨어도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으셨고, 어느 누구도 원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유리하게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상황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김대중 리더십의 원칙과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햇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햇볕 정책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햇볕 정책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집권 후에 이제 북에 이 물자를 좀 퍼주면 그들이 우리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급조해낸 그런 정책인 것처럼 폄하해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해서 나온 정책인 것입니다. 그분이 1950년도 전쟁이 났을 때 목포에서 이제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총살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살아나시고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신 후에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심으로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어떤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를 제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협력과 지지를 얻어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이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차가운 바람보다는, 강경책보다는 따스한 햇볕을 쬐이는 것이 항상 더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으로 햇볕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시게 된 것이고, 이미 60년대부터 북측과 대화와 교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주의가 이 국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종북으로 몰리고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담하게 그런 정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6.15 정상회담 때 내외신 기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 한반도 정책의 기본 철학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청와대 측에서 그 언론인들에게 준 자료의 상당 부분이 30년 가까이 된 자료였습니다. 한마디로 30년 동안 꾸준히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대화 정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국제정치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동유럽의 민주화, 냉전이 끝나면서 동유럽이 공산체제가 다 무너지고 민주화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동서양 진영이 냉전을 멈추고 대화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도 성공의 무기는 공동이익에 기초한 대화다. 하늘은 우리에게 말할 능력을 주었다. 우리가 말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역사적 교훈을 통해 우리는 모든 갈등을 평화적 대화를 통해 공동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공동이익은 대화 성공의 불가결한 조건이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무력 대결도 무력이 아닌 평화적 대화로만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역사는 세계화 시대인 21세기 인류에게 더 많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동 승리의 대화이다. 햇볕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공격하면서 전쟁 불사 의지를 보였던 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1년 이상 꾸준히 설득을 해서 대화는 친구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악마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평화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부통령으로 모셨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레이건 대통령도 구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비난했었지만 꾸준히 대화는 했다. 그래서 결국 동구권의 냉전을 허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 대화할 것을 설득했고, 결국 부시 대통령이 2002년 가을에 한국에 와서 이 도라산역을 방문하게 하고 북한 선제 공격을 포기하겠다. 또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북한의 식량 지원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햇볕 정책을 얘기할 때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98년 10월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입니다. 우리가 햇볕 정책을 생각하면 남북관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그 햇볕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한 것이고, 특히 우리가 북한과의 갈등 못지않게 이웃 나라이면서도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먼 관계가 돼버린 일본,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고, 그래서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도 햇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최근에 일본을 많이 방문했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 또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 국내에 있는 일본 전문가들은
20년 전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 시대가 한일 관계가 최고로 좋았던 시절이다. 그때로 돌아가야 한일 관계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본 국회의원들이 저에게 20년 전 일본 의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연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8년에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은 일본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총리 명의로 식민지배 사과를 넣었고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해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자, 발전시키자 그렇게 합의한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그것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저질 문화만 들어오고 그런 저급한 문화가 우리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문화적으로 그 정도를 버텨낼 수 있는 저력은 충분히 있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만의 문화를 지켜왔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를 우리식으로 개량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뜻이죠. 또 워낙 우리가 민족성이 타고난 그 교육열이 있고 또 강대국에 대한 저항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일본 문화와의 경쟁에서 결코 우리가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서로 교류를 해야 발전한다. 쇄국주의로 가면 그건 같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서 결국 김대중 오부지 선언 직후에 1차 한류가 시작되고 일본에서 한국 문화, 음식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대중문화에 우리 대중문화의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K-팝이 일본에 수출되는 그 액수가 일본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20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도자의 결단이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더가 자기 나라 역사, 문화,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외교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세계 각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비해서 훨씬 국제화되고 세계 어느 나라를 다니면서도 활동할 수 있는 훨씬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제 감각을 제대로 갖추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정치인이 흔치가 않습니다. 국내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우물한 개구리형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해외 정보를 얻기 힘든 옛날에도 항상 세계 지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국제 뉴스를 모니터하면서 세계 각국의 상황을 분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항상 생각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중국의 발전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 또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과 우리가 교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뭐 일본의 우경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문화 창조력이라든가 교육열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그 저력을 볼 때 그런 확신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근데 세계화 시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점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방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다른 민족을 절대 배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 뉴스를 계속 모니터하면서 세계의 각 흐름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상황이 바뀌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사정 못지않게 외부적인 요인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또 하나, 외국어를 배워서 세계의 친구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망명했던 시절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35년 전 얘기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을 자주 만나셨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교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쳐서 그들이 한민족의 특성을 가진 미국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민 1세대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릴 것이 아니고 미국 주류 사회에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 얘기를 늘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에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외교하는 국민이 돼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에게는 외교가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외교의 중요성을 너무도 모른다. 그리고 또 급한 성미, 급한 국민성 때문에 외교를 그르칠 수도 있다 하면서 외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외국인 하나라도 더 사귀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친구를 만들어서 온 국민이 함께 외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간 외교, 공공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죠. 19세기, 20세기는 민족주의 시대였지만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외교를 강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최대 과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인데 우리의 평화 통일이 주변 국가 사람들이 봤을 때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야만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를 보자면 독일의 경우에 사실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전범국가 취급을 받아서 영원히 분단 국가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다들 생각했었는데 70년대 초에 이 3인당 진보파의 브란트 총리가 들어서면서 동방정책을 시작해서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얻고 이제 독일이 정말 평화국가가 됐구나. 독일을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그 후에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그 정책을 버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해 나가서 결국 냉전 시대가 끝났을 때 이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독일이 정말 20여 년간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했는데 그때 주축의 역할을 했던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의 표현을 빌자면 먹구름이 계속 끼어있던 하늘에 잠시 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비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통일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그렇게 현명한 외교를 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룸과 동시에 유럽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가 된 겁니다. 결국 우리도 독일처럼 하늘이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그런 슬기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주변 국가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리더는 이런 글로벌한 감각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에 제대로 대처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이 미래를 제대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참고로 여러분들께 1998년 여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많은 메모와 이 기록을 남기셨는데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지켜나가야 할 지도자로서의 원칙, 대통령 수칙이란 것을 메모를 해놓으셨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사랑과 관용, 그러나 법과 질서를 엄수해야 한다. 이 뜻은 지도자가 법과 원칙을 스스로 잘 지키고 편법을 이용하거나 이 국민들이 지도자가 불편부당함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자기의 자리를 위해 이용해서 특정인에게만 온정을 베푼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인사정책이 성공의 길, 아첨하는 자와 무능한 자는 배제해야 한다. 이 뜻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셨지만 공을 세운 자에게는 상을 준다. 그러나 자리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과거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이 신세를 갚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자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들에는 공만 크다고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돼야만 보낼 수 있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현안 파악은 충분히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결국 지도자가 여러 가지 국가의 현안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채 나서면 안 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은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죠. 대통령부터 국법 엄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은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뱉은 얘기도 밑에 공무원들은 그것이 대통령의 핵심 지시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법과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그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내뱉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또 국민의 애국심과 양심을 믿어야 한다. 이해를 못할 때는 설명 방식을 제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정책을 설명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어떤 반발이 있다 할 때 국민들을 탓하지 말고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국회와 야당의 비판 경청, 그러나 정부 짓밟는 것은 용납 말아야. 그러니까 결국 야당의 주장도 경청하고 합리적인 부분은 반영해야 되지만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나 당리당략에 의한 국정 방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언론 보도 중시하되 부당한 비판 앞에서 소신 바꾸지 말아야. 언론이란 것이 비판자이면서도 동반자일 수 있는데 언론의 비판 기능에 대해서 경청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언론이 비판이 두려워서 거기에 무릎 꿇거나 자신의 소신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 대비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 뜻은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닥쳐온 21세기가 지난 세기와 어떻게 다른지 계속 설명을 하고 20세기는 산업사회였지만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이고 국민국가, 민족국가 시대와 다른 세계화 시대란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과거와 전혀 다른 사회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조류에 제대로 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나 창의력이 강하기 때문에 21세기에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이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이다 보니까 네.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2부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디지털 대변인을 역임을 했고요. 지금은 가짜뉴스 특위, 저희는 허위 조작 정보 특위에서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홍걸 대표님, 김홍걸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표 상임위장님이신데요. 김홍걸 대표님의 강연 잘 들으셨죠? 네. 네. 이제부터는 조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가벼운 질문들을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강연하셨던 김재동 전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께 질문 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좀 자주 뵙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던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그러니까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평화통일과 남북 교류를 위해서 20년 전에 만든 단체죠. 이것도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20년 전에 이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셔서 생긴 것인데, 네. 요즘 이제 남북 관계가 좀 풀려가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북측과 접촉이 활발하고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 7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까지 북한을 3번 다녀오셨던데 또 왜 이렇게 3번이나 가신 건가요? 7월에는 저희 민화협 차원에서 이제 북측을 방문해서 일단 앞으로의 민간 교류의 방향을 논의하고 또
이제 요즘 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던 분들이 그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유골이 일본에 남아 있고 아직 어디에 얼만큼 묻혀 있고 뭐 어떤 곳에 이 화장된 유골이 보존돼 있고 이것도 파악이 충분히 다 안 된 상태고 네. 이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남북이 따로따로 그 문제에 접근을 했는데 예. 이제는 남북이 그것을 공동으로 하자 하는 것을 합의하고 왔고요. 9월 달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평양 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참석을 했었고 얼마 전 11월 초에는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의 이 인원이 금강산에 들어가서 북측 민화협과 함께 민간 행사를 치르고 거기서 내년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이 독립운동사, 과거사, 강제징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토론회를 남북이 같이 갖자는 것에 합의하고 또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문화교류 공동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것에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 네. 좀 말씀만 드리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렇게 특히 11월 3, 4일은 최근 방문으로는 가장 대규모인가요? 300명 정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예, 지난 10년간 그렇게 대규모로 다녀온 것은 없었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사진을 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보시면서 다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예, 7월부터의 사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 넘기시고. 적어도 되나요? 네,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인가요? 저기 뾰족하게 나온 것이 아마 이제 그 옛날에 짓다가 자금 때문에 이 공사가 중단된 네네네. 호텔일 겁니다, 저게. 아, 그렇군요. 그럼 아직 완성이 안 된 건가 보죠? 예, 아래층만 조금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못해서. 아, 그렇군요. 네, 여기는 어딘가요? 예, 인민문화궁전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게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제 북쪽에 보시면 조금 예전보다는 택시도 늘고 좀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나고 네온 사인 같은 것도 보이고 야경 같은 게 보이는 것이 과거와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사정이 예전보다 낫다는 뜻이죠. 네. 에너지라든가. 네. 이런 것도 보이고요. 예, 이것은 평양 교원대인데 이 남쪽에서 방문객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그 학생들 그러니까 교사가 될 학생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곳인데 상당히 교육 수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훌륭해서 저희 방문한 일행들이 놀랐습니다. 교육 수준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재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위한 이 기구라든가 장비가 잘 돼 있고 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수준도 우리나라 학교들에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쪽도 역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교육열은 굉장히 높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교원대학이었고요. 여기도 교원대학인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북한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의사당 아닙니다. 저기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보통 국가기관들은 굉장히 웅장하게 짓습니다. 규모를. 우리 국회의
우리 국회의사당 건물 한 두세 배는 될 겁니다. 굉장히 큰 거네요. 저 지금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저기 저 동상- 크기도 동상이 굉장한 있죠? 거겠죠. 네, 근데 사진 찍을 때 절대 우리 몸이 저 동상을 가리게 찍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네. 네, 저런 식으로 찍어야지. 항상 같이 나오게. 네, 우리 머리가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 동상에 뭐 다리를 가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북측 민화협의 김영대 회장과 만났던 사진입니다. 예. 이번 11월 달에 다시. 이거는 저 7월 달에 합의문 작성할 때. 예. 모습인 것 같고요. 9월 사진. 예, 이게 평양 공항에서 이제 환영 행사 하던 장면. 7월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셨던 예,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직항으로 직항으로 갔죠. 가셨죠. 예, 환영 만찬 때 사진이고요. 네. 예, 여기에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이라고 이게 대한민국 국호까지 써서 이 메뉴판을 차려온 걸 봤습니다. 네. 네, 예. 그 한성월. 한성월 단장이죠. 예, 북한의 이제 이 평양에서 영재 교육을 하는 만경대 소년 궁전 예. 어린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예, 유명한 이 용류관 앞이죠. 네. 하루에 몇천 명씩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평양에서도요. 예, 워낙 대형 식당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냉면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예, 이 옥류관 발코니에서 대동강 배경으로 찍은 겁니다. 과거에 평양을 많이 가셨던 분들도 이 평양 거리가 훨씬 이 과거보다 밝아지고 고층 건물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네. 예,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안에 15만 군중이 들어왔었고 이 카드 섹션 하는 쪽에 있는 사람만 한 만 몇천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웅장했죠. 예, 근데 15만 군중이 그 경기장을 빠져나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와,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저런 걸 해낼 수 있는 곳은 이제 북한밖에 없다고 봐야죠. 우리도 3, 40년 전에는 저런 걸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렇게 힘든 거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지근거리로 문재인 대통령 앉으셨어요? 소개하는 장면인데 제가 예. 한 10m 후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연설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것이 북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냥 딴 세상에 있는 사람이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육성으로 자기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연설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원래 공산국가에서는 저런 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갈 수 있는 특권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소개만 하고 옆으로 빠지면서 우리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비핵화에 있어서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핵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과거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이 북한이 워낙 핵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이 핵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핵이 마치 종교처럼 돼버리고, 그래서 이 핵을 갑자기 포기하겠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아, 우리나라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핵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해서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참았었는데 갑자기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그 고생 왜 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핵 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한국 대통령이 저 많은 군중 앞에서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그 능라도 연설이 더 의미가 있고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죠? 이게 이때 이것도 능라도. 예. 와, 정말 저희로 치면 저희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쌌을 네. 법한 건데 이게 모두 이제 매스 게임. 그렇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예, 이제 백두산에서 밑에 내려본 모습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저렇게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예,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네, 김학신 장관님과 예. 대통령 분과 찍은 사진은 없으세요? 있는데 여긴 안 꼈네요. 제가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네. 헤드 테이블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네네. 자, 11월 달 방문입니다. 김영대 위원장님을 다시 만나신 거고요. 이번 금강산 행사는 이제 거기서 무엇을 합의하고 왔느냐 못지않게 더 저는 의미를 두는 것이 우리 남쪽 민화협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사실 북측과는 무슨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없고 중간에 만나서 협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팩스만 주고받고 불과 행사 이틀 전에 사전 답사를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과 이제 행사에 대한 협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남쪽에서 보면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일을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이 경험이 쌓이고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행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긴 남북 청년 대표단의 공동 선언문 낭독이네요. 그렇죠? 제가 잘 아는 이유는요. 저도 이번 11월 달에는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공연 모습이고요. 남남북녀라고 그랬는데 이번 공연 때는 북쪽의 남성 가수들이 오히려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아서 제가 공감하는데요.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이랑 저 사진 찍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아이돌 못지않게 그래서 멋지셔가지고. 저도 그걸 보면서 남남북녀라는 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도 다 미인이시고 정말 탁월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분별 상봉, 이제 남측과 북측이 5개 분야로 나뉘어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죠. 예, 여기 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남북의 청년 대표단들이 모여서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남북의 교류를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예, 노동 분야였고요. 농민 분야, 종교 분야. 예, 그리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서 만찬. 네.
예, 이제 3.1포 올라가는 장면이죠. 예, 북측의 김영대 회장은 연세가 80이 넘고 이 몸무게도 100kg가 넘는 분인데 양복 차림에 구두 신고 그 산길을 우리하고 끝까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보면은 아까 만찬 사진 있었잖아요. 이 만찬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산에 같이 오르는 거예요. 남북이 함께. 어제 같이 저녁 먹었던 남측과 북측의 대표단들이 그 다음날 산행을 같이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을 거예요. 300명이 예, 그렇습니다. 넘는 사람들이 모두 3.1포에 오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아, 여기서 그 구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김홍걸 대표님의 구두가 기사에까지 났습니다. 그 사연이 뭔지 좀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정상회담 갈 때 이제 제가 그냥 평소에 신는 편한 구두 그걸 신고 가서 백두산을 올라가고 천지까지 내려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백두산 거기는 좀 흙이라기보다 허연 이 마사토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허연 먼지가 잔뜩 묻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도 역사적인 순간에 백두산에 가서 흙먼지를 묻히고 왔기 때문에 이제 아까워서 닦질 않고 집에다 모셔다 뒀다가 네. 또 이번에 역사적인 금강산 상봉에 가서 또 금강산 흙을 밟고 네. 다시 또 집에다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렇게 백두산과 금강산의 이 또 중요한 행사에서 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런 구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기 때문에 잘 모셔뒀다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신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말씀 이렇게 조용하게 하셨지만 현지에서 하셨어요. 그 만찬 때.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옆에 이제 한국노총회 위원장인 김영주 위원장, 김주영 위원장께서도 그때 백두산에 같이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주영 위원장과 제가 거기에서 백두산에 흙먼지를 묻히고 왔다. 그런데 김주영 위원장은 신발을 한번 닦았기 때문에 무효다. 네, 백두산 먼지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이제 금강산에 흙을 묻혀야 되기 때문에 이 구두를 신고 갈 거다라고 딱 하셨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등산 간다고 하니까 운동복도 가져오고 운동화도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구두를 신고 나가더라고요. 김홍걸 대표님의 말씀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금강산을 한번 갔었지만 이번에 다시 가보니까 정말 금강산이 왜 절경이라고 하는지 새삼 또 느꼈습니다. 특히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이 금강산을 비추는 그 광경을 봤을 때 이제 금강산 이름이 원래 해가 비추면 금강석처럼 빛난다 해서 금강산인데 그 이유를 똑바로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 그때 3.1포 관광을 안내해준 안내원 분들입니다. 예, 이렇게 환송해주시는 사진이고요. 단체 사진. 네,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링크에 질문을 해주시면 잠시 후 있을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은 잘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강연하셨던 내용을 조금 알고 싶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세계적인 스타 아니세요? 이제 뭐 투표도 내년 타임지 커버로 투표도 진행된다고 하시고 얼마 전에 어떤 매체에서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의 리스트에 문재인 대통령을 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30년 넘게 준비를 하셨던 남북 대북 정책에 의한 것들이 많았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지난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정책에 비슷한 점,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아까 햇볕 정책 잠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전개 과정 중에서 현재 어떤 것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한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이제 햇볕 정책의 기본 철학을 충실히,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의 협조, 또 세계 각국의 이 지지를 받아서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그 부분이 과거 햇볕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미국과의 교섭에서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지난번 이 아셈에서 유럽 측 정상들과 만났을 때 이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의 주장에 동의를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그것 봐라 안 되지 않느냐, 뭐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는데, 사실은 한 번 해서 안 되더라도 꾸준히 그런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입니다. 과거에 좀 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부시 정권을 설득해서 개성공단을 만들도록 한 것이라든가, 대북 이 적대적인 정책을 그만두도록 한 것도 한 번 얘기해서 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나고 노력을 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남북한만 합의한다고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90년대 후반과 달리 지금은 중국이라든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협조를 해줘야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이것들은 모두 이제 6.15 공동선언에 기반을 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듣기에 지금은 우리가 SNS나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생중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을 받고 있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햇볕 정책이 훌륭하다 하지만 어떤 것들이 정말 훌륭했는지, 그리고 또 어려움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꾸준한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정말 난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어려움도 물론 있었죠. 일단 북측에서 처음에는 햇볕 정책도 대북 강경책처럼 적대적인 태도로 하진 않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북한을 안심시켜 놓은 후에 흡수 통일을 하려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북한의 이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이런 걸 들면서 반대를 해서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는 지금보다 좀 나았던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그리 심하지 않았고, 또 말씀드린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처음에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서는 유리한 게 있었죠. 근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꼽자면은 이제 6.15 정상회담을 했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금년에 있었던 4.27 회담 또 9.19 회담은 그때는 불과 몇 시간 정상 간의 얘기 나눈 후에 이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사전에 고위급 회담에서 이미 조율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서 대화를 나누고 성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6.15 때는 완전히 깜깜이식 정상회담. 그러니까 그렇군요. 호랑이가 있는 굴에 그냥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임 대통령들이 있을 때도 북측과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오간 적이 있는데 항상 그때 북측에서 뭐 사전에 의제 조율은 없다. 회담을 하고 싶으면 그냥 평양으로 와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통령들은 그거 갔다가 잘못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결단을 못했는데 저희의 경우는 이제 그런 이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평양을 가셨던 거죠. 의제 설정도 없이 어떤 예.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는 잡아놓고 그렇죠. 올 테면 와라 예. 식으로 거기서는 통보를 해왔고. 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첫날 만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큰데 무슨 뭐 공동 합의문까지 꼭 내놔야 되느냐 이런 태도로 나오는 바람에 거의 만 이틀을 설득해서 그 6.15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희는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이제 딱 내려서 걸어오시고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손을 아주 격하게 환영하는 그 장면을 저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 전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숨겨진 사연이 있었네요. 근데 그래도 이 김정일 위원장을 그렇게 설득할 수 있으셨던 것은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정치인들에게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만 우리 보통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생각하고 네. 대통령이 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대통령 된 후에 실패하는 정치인들이 뭐 세계적으로 봐도 많은데, 예. 그러니까 그분은 준비를 충분히 하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달랐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15 회담 전에 가상 김정일,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앉혀놓고, 그것도 이 과거 정권, 군사독재 정권에서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 예. 그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을 종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가상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군요. 들어보더니 이렇게 준비가 잘 되신 줄 몰랐다. 네. 난 저 사람 빨갱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됐었고, 사실 그 전에도 심지어 감옥에 계셨을 때도 네. 머릿속으로 내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이것을 예. 항상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서 가상 그 회담을 수천 번 하셨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미 준비가 돼 있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실무진에게 예. 김대중 대통령 정말 배짱 좋다, 우리가 네. 놀랐다,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정말 가장 대한민국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은 정치인을 꼽으라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만큼 정말 다사다난한 인생을 보내셨고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인동초라는 말씀에 걸맞게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3단계 통일론입니다. 네. 이 3단계 통일론이 1971년 때 처음 주장을 하셨고 계속 발전되어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단계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교류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 이 3단계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통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처음에는 남북 간의 연합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연방으로 격상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의 정부로 통일해 간다 하는 그것이죠. 이제 결국 그분은 어떤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통일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일단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교류를 하고 이 어떤 요즘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시지만 경제 공동체라든가 이런 식의 이 같이 공동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가면서 서서히 중앙정부의 이 권한을 그런 공동체에 하나씩 이양시켜서 예. 나중에 먼 훗날에 남북 양쪽의 동포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 통일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그 선언이죠. 비정치적인 교류를 확대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초기, 그 1971년에 주창하셨던 그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은 동족 간의 전쟁 중지를 약속한다거나, 비평화적 교류를 확대한다거나 해서 뭐 문화, 경제를 제외한 문화, 뭐 예술, 뭐 이런 것들을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그때는 재미있었던 게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남북의 방송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금 그거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때 UN 남북 동시 가입을 주창하셔서 그것도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8.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토대가 되어왔고 그것들이 오랜 준비를 통해서 왔는데 지금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사실 북미 간의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다든가 북한이 어떤 무력 시위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이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면서 우리 남북 관계는 계속 발전시켜서 북미 관계를 남북 관계가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남북 간의 뭔가 정책적, 전략적 창의성,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국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또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이미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대세는 이제 되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 높다. 이 국내외의 소식통으로부터 이렇게 들어보면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난 8월에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예. 분위기가 좀 얼어붙었을 때 이 우리 특사단이 바로 방문을 하고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돌파구를 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과거의 북한은 그런 상황이면은 미국은 물론 우리에게까지 짜증을 내면서 이 한동안 냉각기를 두고 나서야 다시 접촉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겠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 사람들도 이제 합리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유리하다. 예. 북측과도 우리가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쌓였고 예. 한미 간은 동맹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중재자가 있어야 상호 신뢰가 없는 북미 간 협상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중재자, 조정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중재자, 조정자지만 사실은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는 중재를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난 그만두겠다 하고 가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나한테 생기는 이익이 없으면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우리 한국 정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이득이 되는데 그 점을 이제 제대로 깨닫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북한도 이제는 더 이상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기보다는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아야 돼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계속 좋아지면 진화협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 같고 이렇게 북측을 3번 다녀오시고 내년에는 아까 사회적 교류 협의체인가요? 그거를 이제 구성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더욱더 활발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이 외에 혹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실 좋은 소식이 없으신가요? 이번 공동 행사의 성과라던가. 예. 뭐 아직 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큰 행사들이 남북을 오가면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뭐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엊그제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공동조사가 예, 저는 시작되죠. 미국이 현재는 비핵화가 다 끝나기 전에는 뭐 조금도 양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북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외교적 성과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양보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 내년 상반기에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철도,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북이 비핵화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를 내가 발전시킬 수 있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해줘야 비핵화도 빨리 진행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다. 북방으로 연결되는 나라다. 이것을 이 만천하에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예. 뭐 우리 서울에서 출발하든 중국에서 출발하든 이 북한을 거쳐서 우리가 대륙으로 철도가 연결되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계획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미나협이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시기를 저희도 힘차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너무 저희 시간에 집중하시느라 그 링크에는 질문을 안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폭발적으로 질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링크를 혼자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민망하게 됐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네. 뭐 마이크 있으신가요? 두개 뿌린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이제 시민 이상돈입니다. 아무도 안 하면 좀 뻔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조금 이제 썩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니고요. 예, 우선은 그 미국의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아는 것들은 그 1905년에 그 러일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 개입을 하면서 이제 뭐 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본의 그 한반도 우선권을 준 공로로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강대국 중심의 그들만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평화 리그라는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대통령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그때의 어떤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 한국민에 대한 악연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뭐 고뇌나 그 회고가 없었는지 뭐 그런 게 좀 이제 가족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뭐 노벨 평화상이 좀 잘못 수여된 경우도 가끔 있었죠. 하지만 그 2000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굉장히 의미가 컸는데 그것은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평생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그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던 그 직전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강경책을 쓰겠다고 막 나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1년 이상 정말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었는데 만약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의 그 권위가 얹혀지지 않았다면 그 설득하는 작업이 훨씬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할 때 뭐 노벨 평화상 수상이 잘못 간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60년대 일본 총리를 했던 사토 에이사코 이런 분은 노벨 평화상 위원회 사람들도 우리가 참 부끄러울 정도다 할 정도로 잘못 간 경우인데 저희 아버님 경우는 아주 제대로 임자를 찾아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잘못 갔다는 뜻이 아니고 한국으로서의 그 노벨 평화에 대한 악연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 러일 전쟁 직후에 포츠담 그 조약을 주선한 루즈벨트가 수상하잖아요. 그 바람에 사실 한국의 시민들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러일 전쟁과 포츠담 선언은 한참 떨어진 사건인데 중지하는 선언이잖아요. 포츠담 선언은 2차 대전 때이고 그 이제 포츠담 조약 포츠담이 아니라 포스머스 조약. 예. 네, 포스머스 조약이 이제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루스벨트가 이제 그들은 평화를 중재했다는 이유로 갔잖아요.
제가 이제 말이 잘못 나고 포스머스 조약에 이제 중재 역할을 했다는 걸로 봤는데 사실은 그 조약이 한국인들한테는 한반도 식민지화가 시작되는 그 단초가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은 사실 상당히 지금 뭐 이제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이제 상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어떤 그런 그 고뇌가 어떻는지 그런 이제 그런 글쎄요, 뭐 그거는 뭐 한 100년의 세월 저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식민주의란 것이 당연시되는, 그러니까 약소국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지 않던 시대에 벌어진 일이고,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받으셨던 2000년도는 이미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성공한 강대국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지뢰 매설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가 또는 제3세계 인권운동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는, 그러니까 그런 노벨 평화상으로 완전히 노벨 평화상의 성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뀐 후에 받으신 상이었기 때문에 100년 전의 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저희 뒤에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민주 은평을 지구당의 이종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김홍걸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마이크를 받습니다. 저는 이산가족입니다. 예,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다 올라가셔가지고 저는 바로 6.25 직후에 서울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아무리 그 남북 간의 정치인들이 나서서 통일해도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바라는 실질적인 체감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 장벽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민초들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쉬운 얘기로 빨리 그쪽에 그 민족화해 협의해서는 우리 서민들이 내 차 타고 개성을 가던 함흥을 가던 민초들끼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이 체제는 무너집니다. 통일은 앞당겨질 거예요. 하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뭐 일본의 그 대외적으로 그 일제 시대 물론 다 청산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민초들의 교육, 그 몇몇 특정된 그 사람들만이 아닌 민초들의 교류에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좀 빠른 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예,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저희 민화협 상봉 대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통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은 좀 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고, 북측에서도 200명 이상 인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난색을 초반에는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북에 방문하게 하겠다. 또 과거에는 어떤 북한 뭐 어린이 돕기 운동 뭐 이런 식의, 또는 통일 운동 이런 거 하는 분들만 주로 북한에 가셨는데, 이번에는 과거에 그런 대북 교류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참여한 적이 없는 분들이 북에 한번 가서 실상을 보고 대북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분들, 그런 경험이 없던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대규모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도 사실 여기저기서 교류를 하겠다고 나서는 단체들은 많지만, 북측에서 아직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과의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쪽은 아무래도 그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 숫자가 많지가 않고, 지금 준비가 덜 돼 있고, 또 마구잡이로 받아들였다는 자기네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씩 이 신뢰가 쌓여가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이산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북측에서 이 이산가족 문제만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시적으로 이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 이산가족 중에는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강의가 있어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해주신 김홍걸 민하영 상임대표이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